백두대간을 날아오를 첫 번째 국산 헬기 KUH-1 수리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개발한 첫 국산 헬기 수리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리콥터는 고정익 항공기인 비행기와 더불어 사람과 장비를 수송하는 대표적인 항공기인데요. 활주로도 필요 없고 지형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착륙이 가능하다 보니 군용으로의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장비입니다. 이런 특징을 알고 과거부터 개발을 시도했지만 전쟁에서 최초로 쓰인 건 6.25 전쟁이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베트남전입니다. 처음에 수송 용도로만 쓰이던 헬기는 점차 그 활용성을 넓혔고 이젠 군에 없어서는 안 될 무기 플랫폼이 되었죠. 우리 군은 1960년대에 UH-1 수송 헬기를 도입했으며 1970년대엔 500MD 공격 헬기를 도입해 국방력을 증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도 가슴속에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주국방입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가지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무기의 국산화 역시 자주국방의 관문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는 국방력을 키울 경제력도 기술력도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포기하지 않고 전차도 스스로 만들었으며 이젠 전투기도 스스로 만드는 수준까지 성장했죠. 헬기 역시 우리 손으로 꼭 만들어야 할 장비였습니다. 특히 도입한 지 정말 오래된 UH-1이나 500MD는 대체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차기 헬기를 도입해야 할 시기에 우리나라는 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죠. 이후 1988년 500MD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경헬기 사업인 KLH를 진행했고 1995년과 2001년에는 UH-1까지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인 KMH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결과가 좋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으로 만든 헬기를 계속해서 꿈꾸며 다시 2006년 한국형 헬기 사업인 KHP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때 투입된 개발비만 무려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심과 집중을 한몸에 받게 되죠. 사업의 목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후된 헬기를 대체할 국산 헬기 도입이라는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작해야 면허 생산 경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들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헬기를 직접 만드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많은 해외 업체들은 이 사업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부족했지만 수송형과 무장형이라는 두 개의 버전을 원하고 있었고 심지어 개발 기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실제로 2006년 개발이 시작되어 2012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으니 완전 스피드 게임이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와 손을 잡은 업체가 있었는데요.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다국적 헬리콥터 회사인 유로콥터입니다. 개발에 착수한 이후 고작 4년 만에 첫 비행에 성공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첫 국산 헬기인 KUH-1 수리온이 등장합니다. 독수리의 수리와 백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인 온이 합쳐진 말로 독수리의 용맹함과 100% 국산화를 의미하죠. 이 수리온이 이룩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수리온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19m이며 중량은 5톤입니다. 탑승 인원은 조종사 2명이고 9명의 완전무장 병력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260km, 항속거리는 450km입니다. 최대 고도는 4590m이며 이륙 중량은 3.7톤이죠. 무장으로는 수송 헬기 기준 7.62mm 기관총 2정을 탑재했으며 엔진은 최대 1915마력을 낼 수 있는 T700 터보 샤프트 엔진이 2개 탑재되었습니다. 그럼 수리온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리온은 개발 당시 유로콥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유로콥터 SA-532 쿠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개발 기간이 아주 짧다 보니 아예 새로운 기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에 잘 만들어진 헬기를 참고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수리온은 이 헬기와 유사한 점이 아주 많은데 우리 손으로 개발하긴 했지만 쿠거의 파생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헬기의 형상과 테일 로터 쪽 수평 날개 그리고 공기 흡입구 등이 굉장히 닮아있죠.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수리온은 고작 4년이라는 짧은 개발 기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 기에 9명의 완전무장 병력이 탑승할 수 있으며 좌석 배치를 변경하면 최대 11명까지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으면 3.7톤가량의 장비를 수송할 수 있죠. 그리고 시속 260km의 빠른 속도로 최대 45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 백두산 정상 높이인 2700m에서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저렇게 높은 고도에서 그것도 산 위에서의 비행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수리온은 이렇게 높은 산 위에서 병력을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 한반도 내의 전투에서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제 수리온의 방어력을 살펴볼 텐데요.
병력을 수송해야 하는 수리호는 적의 공세를 필연적으로 뚫어야 합니다. 물론 병력이 투사될 때에는 이미 강력한 공격 헬기나 전투기, 미사일로 이미 적진이 평평해진 상태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병력을 안전히 수송하려면 방어력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리호는 기본적으로 조종석과 엔진, 그리고 헬기의 날개인 로터 블레이드의 방탄 설계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로터 블레이드는 12.7mm 중기관총에도 파괴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 연료 탱크가 적의 공격으로 구멍이 난다면 스스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셀프 실링 기능도 갖추고 있죠. 하지만 헬기를 위협하는 적의 공격은 기관총탄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대공미사일인데요. 아무리 동체가 총탄을 잘 버텨내도 미사일 한 발, 로켓 한 발이면 우후죽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호는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고 플레어와 같은 기만체를 투사해 기체의 생존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조종석 역시 발전하는 헬기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화된 첨단 항법 장비와 자동 비행 조종 장치, 그리고 3차원 전자 지도 등 조종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덕분에 수리호는 우리 육군이 보유한 헬기 중 가장 첨단화된 헬기라고 불리죠. 이제 수리호의 무장을 살펴보면 일단 수송 헬기에 속하는 만큼 공격 헬기급의 엄청난 무장을 탑재하진 않았는데요. 수송 병력이 작전 지역에서 안전히 하차할 수 있도록 아군을 엄호할 7.62mm 기관총을 2정 탑재했죠. 수리호는 기존 우리나라가 운용하던 UH-1과 육군과 특전사에 발휘되어 주었던 UH-60의 중간 크기의 수송 헬기입니다. 구형인 UH-1을 퇴역시키고 하이급인 UH-60과 함께 미들급으로 배치될 예정이었는데요. 애초에 수리호 사업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헬기 사업으로 시작부터 세계를 놀라게 할 헬기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체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향후 더 뛰어난 헬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수리호 사업의 핵심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개발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무리한 개발 일정이야 인력을 갈아 넣으며 어떻게든 해결했으니 이 또한 큰 걸림돌은 아니었죠. 하지만 갑자기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이급인 UH-60을 미들급에 속하는 수리온으로 아예 대체한다는 말이 들려왔는데요. UH-60 역시 우리의 주력 수송 헬기지만 노후 문제로 개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UH-60을 직접 개량하는 것 대신 중형 헬기인 수리온을 양산해 블랙호크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리온의 문제가 터져나왔죠. 우선 수리온의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미들급으로 하이급을 대체한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경제적이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블랙호크를 전부 개량하면 2조 원가량이 소요되지만 수리온을 양산하려면 무려 3.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야 사실 국방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만큼 수리온이 뛰어난 헬기는 아닙니다. 블랙호크에 비해 이륙 중량이나 탑승 인원 등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는 수리온이 미들급 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리온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엔진인데요. 수리온에 탑재된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T700으로 뛰어난 헬기들에 많이 탑재되는 엔진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엔진을 달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T700은 엔진 축이 가장 앞에 위치한 프론트 드라이브 방식의 엔진인데요. 하지만 수리온의 경우 리어 드라이브 방식이라는 축이 뒤에 위치한 엔진을 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엔진 호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리온의 프론트 드라이브 방식의 엔진을 사용하려면 개조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이 개조 과정에서 엔진 출력이 감소하게 되죠. 어쨌든 수리온이 T700을 탑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엔진이 재출력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해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로터의 회전수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회전수를 높이다 보니 헬기의 진동도 점차 커져버렸고 그렇게 기체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사단이 나게 되는데 지난 2018년에 포항에서 마린원을 타고 있던 우리 해병대원 5명이 추락사고로 인해 순직하셨습니다. 올해 2021년엔 메디온 헬기 불시착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리온 계열의 헬기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아무튼 수리온 자체가 성능이 나쁜 헬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다양한 곳에서 수리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 언급했던 해병대 상륙 헬기 MUH-1 마린온과 이것을 개량한 마린온 무장형이 있습니다. 또 부상자를 수송할 의무 후송 헬기 KUH-1M 메디온, 경찰 헬기, 해양 경찰 헬기, 소방 헬기, 산불을 소화할 산림 헬기까지 군을 넘어서도 그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무기는 개발과 도입, 운용 과정을 거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순 없는데요. 특히 수리온의 경우 개발 기간이 짧았던 만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런 무기 개발에서의 시행착오 역시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2018년 마린온 헬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